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 과거 국권을 상실했다고도 했는데 야권에선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한미일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표기한 미군이 아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이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6조 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3.1절 기념사에 빠지지 않았던 건 바로 일본과의 관계죠.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같은 현안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일제 침략이 마치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핵 위협 고조 등 국제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제 침략의 부당함, 반성과 사과 촉구,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권 침탈의 원인을 언급한 대목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야당은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이냐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친일 세력의 논리라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일파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가해자인 일본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굴욕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꼬집었습니다.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은 전쟁 국가로 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 정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일본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이 일본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일본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교도통신은 예민한 한국 노동자 보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주문을 많이 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한국은 주요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키자고 했습니다. 일제히 우호적인 반응이 나온 건 이번 기념사와 일본 측 입장이 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대단히 좀 놀랍게 봤습니다.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에 대한 사과를 안 해도 지금 되는 것처럼 안보의 협력만 되면 그런 문제는 덮어두겠다. 역사를 직시하여서 미래로 향하자. 이런 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3.1절 메시지의 패턴이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메시지는 아예 빠졌고. 특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대목에 대해 비판이 큽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잘못보다는 피해자들의 멍청함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이런 잘못된 역사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한국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한국의 과거의 한국 정권
대한체극, 대한 피하라고 할 수가 있죠. 정작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데 우리 측만 속도를 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역대 대통령들의 3.1절 기념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반성이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메시지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온도 차이가 납니다. 직전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해인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랬고 같은 보수 정권 때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매우 강경했습니다. 가해자라는 표현도 강도 높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합니다. 당시 메시지를 보면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였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매우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특히 논란이 된 건 일제 침략이 마치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해자 잘못이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야당에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당의 정진석 의원도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망했다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유독 일제 침략과 관련해서 역사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앞서 봤지만 여당의 메시지도 그렇고 이전과 좀 더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변한 따로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 강화로 옮겨진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만큼 대일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 한미 동맹과 대일 외교를 강조하는 인사들이 주요 축입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해온 인사로 꼽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풀어보려는 전략이 이번 3.1절 메시지에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치부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지만 협력을 우리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했죠. 그런데 미군이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우리 군이 고치라고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그대로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일은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 사실을 알리면서 공해상을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우리 군은 훈련 다음 날 곧바로 항의했습니다. 한국은 미치게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수정되지 않았고 우리 군도 추가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0월 비슷한 해역에서 한미일 훈련을 했을 때도 일본해라고 표기했다가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요청을 받고도 묵묵부답인 셈입니다. 한미일 협력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일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우리나라보다 일본 입장이 더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경제 얘기입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40% 넘게 줄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에서 올해 1분기 적자가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볼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입니다. 게다가 예상 적자폭은 무려 2조 원대입니다. 그것도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만 이 정도 적자가 날 거란 건데 이미 1조 원대 적자를 예상해온 증권가가 최근 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재고 수준이 늘어서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고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적자를 내더니 올해 3월까지에만 또 3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만 자그만치 6조 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 불황 탓에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상품이 잘 안 팔린 탓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인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 여기에 적자를 본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을 줄이면 서민들까지 고통을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또 이러니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SK하이닉스는 청주의 새 공장 건설을 미루고 올해 투자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선 반도체 불황의 터널,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도 잘 안 되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미국 국방부 등에 반도체를 우선 공급해라. 이익이 많이 나면 미국 정부와도 나눠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거의 미국 국영기업 취급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가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한 75쪽짜리 반도체 지원금 신청 공고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 싶은 기업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적어뒀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건 미국의 경제와 안보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기관에 첨단 반도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재무 상태가 좋은지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기밀이고 정보인데 그거를 밝혀야 되잖아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조건을 다 지키려면 보조금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독든 성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신청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건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건데 안 받으면 미국 편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21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9조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최근 끝난 대학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과가 있는 지방대학이 14곳이나 나왔습니다. 지방대 위기를 놓고 벚꽃 피는 지역 순서대로 망한다고 빗대곤 하는데 이대로면 벚꽃이 피기도 전에 망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가 직접 대학들을 가봤습니다. 2020년에 문을 닫은 부산의 한 대학입니다. 출입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입니다. 굳게 닫힌 출입문 뒤론 나무만 무성하고 캠퍼스는 텅 비었습니다. 5톤 트럭이 들어옵니다. 폐교한 대학 자료를 싣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폐교대학 자료를 보관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옵니다. 지금은 남은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1년 이내에 전체가 다 포화될 것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뺀 대부분 대학은 위기입니다. 실제 올해 정시 모집에서 전국 14개 대학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시 지원자 0명인 학과는 매년 늘어서 올해 3년 전에 9배에 달했습니다. 추가 모집도 3대 1을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 사실상 선착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상권도 같이 무너집니다. 15년 동안 학교 앞에서 자리를 지켰던 치킨집도 힘듭니다. 너무 없어요, 애들이. 한 달에 한 번 올라갈 똥말똥해요, 그 배달을. 전에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해도 한 20건씩 이렇게 올라가고 했거든요. 복사하는 곳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년 지났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과가 없어지는 과도 한 번씩 있고. 그리고 요즘 점포가 내놓은 게 많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밥집이고 뭐. 올해 수능 응시생은 41만 명대로 추정됩니다. 1994년 수능이 시작된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도 3만여 명이 줄어든 거라 지방대 위기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이렇게 신입생도 채우기 어려운 지방대에선 다니던 학생들마저 떠나고 있습니다. 취업 때문입니다. 취업률이 높다고 홍보하는 일부 대학도 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화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방 국립대에 다녔던 이수빈 씨는 취업이 다가오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턴을 한다고 해도 더 많은 기회가 확실히 서울에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은 곳에 가는 게 조금 더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고. 결국 편입시험에 도전해 서울의 사립대로 옮겼습니다. 대부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전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무래도 나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 대학들은 취업률이 높다고 광고를 하지만 정작 가고 싶은 곳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입생 충원은커녕 이렇게 떠나는 학생마저 느는 것이 지방대 현실입니다.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도산되거나 그래서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경착륙으로. 우선 대학들은 통합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학교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교수진들의 문제라든지 학생들한테 통합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엔 설명회가 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지역에도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4개월이 지나 학교에 나왔지만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들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 증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건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조보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4개월을 학교에 못 나왔다. 와보니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학폭위 전학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후에도 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1년을 끌었습니다. 가해자 학부모가 이것을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하지만 전학이나 퇴학 조치 역시 드물게 결정됩니다. 전학이 나왔다라는 거는 학교폭력 선도 조치 수준에서는 그래도 학교폭력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1학기에 전학과 퇴학이 나온 건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비율은 매년 줄어듭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분리시킬 수는 있지만 3일이 전부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내놓을 학교폭력 대책에 실질적인 분리 방법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제대로 징계가 내려져도 가해 학생들은 소송이라는 방패를 들이댑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놓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할 때는 발뺌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가해 학생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일단
징계부터 늦추려 하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2017년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같은 반 학생의 급소를 발로 찼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낸 첫 진술서에서 폭행을 인정했고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강요로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다며 폭행을 부인한 겁니다.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까지 2년이 걸렸고 그동안 징계는 늦춰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325건입니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이긴 건 57건, 전체 비율로 따지면 17.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함을 벗으려기보다는 징계 집행을 늦추기 위해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불이익을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좌절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어른들에 대한 불신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JTBC 여도현입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15년의 보호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절차를 갖춰 이 기록물을 보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못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기존 열람 규정에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대통령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건 지난 1월 16일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은 가족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이유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 대통령 본인과 사후 지정된 대리인의 열람 범위가 같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협의하에 한 명만 요청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협의를 거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건호 씨도 있고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단독이 하셔서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저희도 유족하고 같이 상의했고요, 재단도. 게다가 법 개정이 되기 전이면 현행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데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버젓이 법상에 나와 있는데 그걸 갖고 한 번도 적용을 해보지도 않고 시행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노 전 대통령은 기록물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도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이 수사에까지 나섰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고발을 주도한 건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MB 청와대였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공식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쳤는데 대화는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공개 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3.1절 기념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이후 5개월 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엔 처음입니다. 악수는 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른 거취 문제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퇴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이후 공식석상에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선 소통이 부족했다면서도 비명계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결 결과에서 나타난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당이 단합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친명계에서도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사퇴설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 비명계에선 소통 강화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당에 전체적으로 아주 어둡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친명계 일각에선 당대표 재신임 여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 자신의 웹소설에서 유명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장 후보는 소설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연예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사과가 먼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7, 8년 전에 쓴 웹소설입니다. 한의사가 연예인들을 치료한다는 내용인데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치료법입니다. 한 환자는 이름이 가수 아이유의 본명인 이지은이고 3단 고음으로 아이유의 좋은 날을 부릅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김혜수란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특정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것 아니냐 비판이 일었습니다. 처음에 장 후보는 허구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김혜수는 김미선으로, 이지은은 김민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단 고음에서 3단이 빠졌고 좋은 날 노래 가사는 음표로 처리됐습니다. 장 후보는 JTBC와 통화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 출판사에서 수정했고 본의가 아니었지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 배려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사과가 먼저란 지적이 나옵니다. 물밑 작업을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시고 잘못부터 인정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다. 그게 특히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질이다. 경쟁자인 이기인 후보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장 후보를 중앙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마약 중독에서 탈출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들은 처벌보다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재활을 할 공간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고 밖을 나섭니다. 치유! 일로 가자. 치유라! 중독으로부터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치유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3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다이어트 약부터 시작해서 데라초, 그리고 허브, 그리고 케타민. IQ가 한 60이었는데 많이 떨어졌었어요. 한청, 환각. 어머니는 일도 관두고 옆을 지켰습니다. 제가 만약에 재발을 하게 되면 다시 부모님도 또 못 보고 지금은 마약이랑 바꾸게 잃고 싶지 않은 게 많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자주 만납니다. 취재진도 모임에 함께 가봤습니다. 어제도 잘 지냈는지 오늘도 잘 지냈는지 서로 같이 응원해주고. 한쪽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20대 남성. 마약을 끊어내는 힘든 과정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왔습니다. 이게 아직 내 몸이 마약을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꼈고. 뭘 하나를 꾸준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자존감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40대 남성. 평범한 일상은 남 얘기였습니다. 언제 처음에 약을 접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14살 때. 돈 주고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조금 더 강한 거를 찾고 자극을. 전철을 타고 향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이 힘들죠. 약을 한 세월이 20년이 넘는데 일주일에 나하고 한 약속 일주일 지키는 거. 식약처사나 중독재활센터에서 교육도 꾸준히 받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변화할 건지 아니면 영원히 상처받고 살 건지. 이게 만성질환이면서 뇌질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관리하는 훈련법을 배우고. 하지만 이 센터는 전국에 2곳뿐입니다. 서울하고 부산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각각 시도에 다 배치돼 있어야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지만 총 4곳으로 20여 명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약 사범수가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90施設全部合わせると2000人以上が多分リハビリ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福祉施設として登録できるようになって 전체 마약 사범의 30%에 이르는 여성들은 재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자 입소할 곳은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신병은 태어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더 이상 단속과 처벌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가 진짜 그들이 겪는 고통인데 결국 이것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은 출소 이후가 가장 큰 고비였다고 말합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치료와 재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마약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3일절인 오늘 한 아파트에 일본 국기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뭘 걸든 본인 마음이긴 해도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만나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일장기 사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펄럭이는 태극기 위로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3.1절인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보였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제가 태극기 걸기 전에 저 일장기부터 봤는데 저거에 대한 뭔가 복수심 같은 게 들어가지고 걸었어요. 관리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직원이 찾아가 봤지만 집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가 난 시민이 찾아와 소리를 지릅니다. 시비가 붙더니 일장기를 건 집주인이 나와 되레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일장기 건 거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JTBC에서 왔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여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일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일본 국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장기를 건 이유를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언급합니다.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옹호의 입장을 좀 표시하는 표식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동이 일고 난 후 일장기는 내려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짧은 거리 이동할 때 편리한 전동 킥보드지만 사고도 많고 주차 문제도 있죠. 불법 주차되어 있는 걸 수거하면 한 대당 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노리고 자작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전동 킥보드가 무더기로 불법 주차돼 골목길을 막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도 지하철 출구에도 시각장애인 점자 블럭 위에도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 잘못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차도에 그냥 세워두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길거리마다 다 있는 건데 뭐. 길거리마다요? 그러면요. 지난 1년간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건수는 서울에서만 6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용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정상 주차된 전동 킥보드 4대를 차도로 옮깁니다.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1시간 뒤 견인차가 나타나 수거해 갑니다.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는 견인업체가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게 견인료를 가지고 가게 되고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놨고 업무방해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 수거 비용은 24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가 자작극으로 빠져나갔는지 일일이 CCTV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는 견인업체에게 대당 4만 원을 주고 전동 킥보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용자에게 청구합니다. 정상 주차를 했어도 주차 후기 사진이 없으면 물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견인업체 측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살던 80대 여성이 분신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갈 곳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새벽 2시 30분 오피스텔에 소방관들이 급히 들어섭니다. 놀란 주민들이 로비에서 서성이는 사이 누군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곳에 살던 84살 여성입니다. 집에서 시작된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른 집까지 번지지 않았지만 여성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고 왕래가 있는 이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할아버지가 인정을 했고. 동거인은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났는데 동거인 가족 소유였던 집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주변가도를 정년까지 하시다가 할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나가라고 하고 하니까 7월부터 이제 관리비가 계속 연체가 7달치 밀린 관리비만 134만 원. 이번 겨울 난방비가 오르면서 지난 1월에만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9월 도움을 청하러 주민센터를 찾기도 했지만 어르신이 어렵다고 하셨나 봐요.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막 명확하게 표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 뭐 또 이렇게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된 상태고. 기초수급자 신청 절차를 밟지 못했고 홀로 가을 겨울 내내 생활고에 시달린 걸로 보입니다. 대상자가 아니시니까 서비스를 안 받으신 거죠. 그 가족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독거 어르신이시거든요. 그 사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2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성의 몸에 불을 붙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목장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비만 오면 가축 분뇨가 섞인 물이 마을 계곡과 하천으로 흘러든다는 건데 어떤 사연인지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에 고인 빗물 웅덩이가 시커멓습니다. 옆엔 염소똥이 널브러졌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축현 목장에서 지난해 6월 찍힌 영상입니다. 목장 입구 우묵한 자리에 시뻘건 물이 가득합니다. 아랫마을 주민들은 비가 내리면 분뇨 섞인 물이 계곡과 지하수로 흘러든다고 생각합니다. 큰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져서 한번 큰 물이 내려가면 한 이틀은 돌이 보여요. 이틀만 지나면 도로 저렇게 새카매지는 거예요. 주민들은 축협과 홍천군에 민원을 넣었지만 번번이 묵살돼 직접 증거를 모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마을을 떠나려는 주민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땅을 내놨어요. 여기 나가고 싶어서. 살 수가 없고 악취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선 지금도 가축 분뇨를 쌓아두는 창고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축사 밖에도 분뇨가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축협 측은 분뇨 섞인 물이 목장 밖으로 유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목장에 있던 염소를 모두 팔았고 분뇨 창고를 더 크게 옮겨 짓겠다고 했습니다. 홍천군은 올해 장마가 오기 전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그리스에선 한밤중에 두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기관사들은 반대편에서 다른 열차가 달려오는 걸 모르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승객 350여 명을 태우고 달리던 열차가 부러진 엿가락처럼 마디마디 끊어져 있습니다. 맨 앞쪽 기관실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한밤중 그리스 중부 라리사 인근에서 열차 2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테네를 출발해 북부의 테살로니키로 향하던 여객열차와 남쪽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가 맞닥뜨린 겁니다. 같은 선로 위를 달리던 두 열차는 맞은편에 다른 열차가 달려오고 있는 걸 모른 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6명이 숨졌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10 δευτερόλεπτα, χάους 15, κολοτούμπες, σβάρνισμα στα πλάγια, φωτιές, καλώδια να κρέμονται, τζάμια σπασμένα, κόσμος να ουρλιάζει, κόσμος παγιδευμένος, να πρέπει για να φύγεις ήταν 2 μέτρα ύψος από εκεί που πηδήξαμε και από κάτω και σίδερα σπασμένα. 현지 언론은 노후화한 철도 시스템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스엔 철로가 하나뿐인 단선 구간이 많은데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한인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파키스탄의 K2는 에베레스트 산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피라미드처럼 경사가 가팔라서 등반하기 어렵기로도 유명한데 정상까지 날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쇼 시작합니다.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기상 자체가 일반 기상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쪽엔 또 바람이 세잖아요. 저에게도 종종 시청자 의견이 메일로 옵니다. 틀린 발음을 교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고맙습니다. 어떨 때는 응원도, 어떨 때는 비판도 해주십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답장을 다 하진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접땡새님께서는 양쪽에서 험한 말을 듣다 보니 중립적이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특히 감사드립니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었어요. 답장을 못 보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몇 달 전에 받은 의견인데요. 전할 수 없는 욕설로 돼 있는 메일입니다. 너희 XX야. 너는 별별별. 물결 할 것 같냐? 밤길 XX 해라. 뭐 때문에 화나셨는지 구체적으로 안 적으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멘탈은 강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인적 드문 밤길에는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왠지 불안합니다. 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의 무더기 이탈표를 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들입니다. 별별 자식들, X 동네, 배가 터져서. 협박 전화를 받은 의원실도 있었습니다. 흉기까지 나오죠. 물론 의견이고 경청할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간혹 선을 넘은 공격은 분명 선을 넘은 겁니다. 민주당 주류는 이탈표에 대해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떳떳이 토론하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탄이 투하될 때 대부분 참으로 숨지 고개를 내밀지 않습니다. 결국 토론은 안 되고 다른 의견은 묻힙니다. 한때 문자폭탄을 많이 받았었던 이재명 대표의 6년 전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입장 다르다고 어떻게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까? 네,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35년 역사의 차범근 축구교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부모들은 밤새 줄을 섰고 아이들은 한껏 신이 났습니다. 다시 문을 연 첫날 모습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강공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캠핑 의자에 담요는 기본. 어젯밤엔 침낭과 텐트 행렬도 펼쳐졌습니다. 먼저 어머님이 오전에 11시에 오셨고 제가 퇴근하고 8시에 와서 교대해서. 아이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아빠가 고생했는지는 모르죠. 나중에 알겠죠. 나중에 알겠죠. 네, 알 겁니다. 5개월 만에 제자리를 찾은 차범근 축구교실에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입찰 경쟁에 밀려 어린이 전용 축구장을 떠나야 했는데 학생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공익적인 사업으로 그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낙찰자가 포기하면서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장 신난 건 아이들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어요? 손흥민이요. 손흥민 선수 제일 좋아? 네. 유승우요. 실내는 답답한데 여기에는 그냥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넓고 시원하니까 좋아요. 오랫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명맥을 이어온 이유는 즐겁게 공을 찰 수 있는 문화를 위해서입니다. 성적 지향적인 축구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그 규칙 같은 것도 배우고 축구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아이들. 내일도 신나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 화이팅! JTBC 오선민입니다. 우리 축구가 벤투의 기적이 아니라 슈틸리케의 악몽을 재현할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2017년 중도 해임된 슈틸리케 전 감독이 클린스만 신임 감독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한국에 거주할 것과 실력 있는 통역사를 쓰라는 건데요. 그런데 황당한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남북 분단을 언급하며 한국 축구는 그래서 공격의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뜬금없네요.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아직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겨울옷 관리법 준비했다고요? 네, 이제 슬슬 겨울옷을 넣고 봄옷을 꺼낼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대표적인 겨울옷 하면 패딩을 들 수 있죠. 패딩은 중성세제로 세탁을 하고 건조 시에는 중간중간에 톡톡톡 두들겨주면 충전재가 고루 잘 펴지게 됩니다. 또 밑에서부터 돌돌돌 말아서 스타킹 등으로 묶어두면 자국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죽 재킷은 세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 크림으로 닦아서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보관 시 바람을 잘 통하게 해야 하는데 습기 제거제는 오히려 가죽을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니트는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죠. 옷걸이보다는 선반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또 세탁할 때는 오히려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섬유유연제나 린스를 희석한 물에 담갔다가 헹군 뒤에 그늘에 말리면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해두면 내년에 새 옷처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과의 나눔을 통해서 헌옷 쓰레기도 줄이게 돼서 환경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밤사이에 좀 추워진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그렇다고 당장 겨울옷을 전부 넣어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하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강원도 중남부 지역과 대전 등 충청 일부 지역, 또 전북 북동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찬바람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자, 내일 좋은 날씨 보시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이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서울 6도, 전주 8도, 대구 9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 내일 찾아오는 반짝주의는 모레 금요일 낮에 서울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면서 바로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고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3월 1일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